박상욱 대법관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결정이 또 한 번 미뤄졌습니다. 절대 청문회를 열 수 없다던 민주연합인데 일부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자원외교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와 경남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해외 자원외교와 이른바 MB맨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사정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기 시절보다도 높다고 하는데요. 일자리 증가분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면서 청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3월 19일 목요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보수 언론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하고 미국에는 사드 배치를 용인함으로써 하나씩 주고받는 맞교환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상욱 대법관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오늘도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고문치사 사건과 연관된 박 후보자 청문회는 열 수 없다는 것이 민주연합의 당론이었는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청문회는 열고 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뉴스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김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야당이 오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대신 다음 주에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병헌, 김동철 의원이 개최를 주장하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났고 충분히 그 내용은 전달되었으니 여당도 잘못된 후보자라고 한다면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그래서 우선 인사청문회를 한번 열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네, 처음에는 절대로 열 수 없다 이렇게 밝혔었죠. 그런데 왜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네,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 여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그 여당의 요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오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야당에 결정 연기가 고의적인 보이콧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초유의 사법공백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법부에도 사과해야 합니다.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야당이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결정을 미룬 것에 대해
국회의 기능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비난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이 또 제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상욱 후보자가 지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1차 수사뿐 아니라 2차 수사 때도 사건의 축소 은폐를 지시한 치안본부 간부들에 대해 수사를 부실하게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박 후보 측은 수사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면만을 보고 판단한 것이라며 제기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예,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전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지난 16일 박상욱 후보자 대법관 임명에 대해 자체 설문조사 결과 사법부 구성원 중 78%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법관 53명을 포함해 법원 구성원 937명이 조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중 573명이 매우 부적절하다, 158명이 대체로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은 27명, 대체로 적절하다는 65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완구 총리에게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도와달라 요청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임명 절차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내 분위기는 이와는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로 근무 중이던 지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고문경찰관 2명만 기소해 공범 3명의 존재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 연금 대타협 기구 소식도 있죠. 대타협 기구 활동 시한이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진전이 있습니까? 네, 오늘 공무원 연금 대타협 기구 제5차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민 대타협 기구 활동 종료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와 분위기가 매우 분주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논의는 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회의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여야와 당사자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탓인데요. 여당은 기한 내에 무조건 대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야당과 공무원 노조 측 대표들은 정부 안에 들러리 설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 관계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90일 중에 80일을 하는데 안이 있다고만 얘기하고 안을 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의견이라도 내야죠. 그리고 타협이 안 됐다. 대타협기구에서 이렇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도 일주일 남아 있습니다만 충분히 대타협안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부가 진짜 계속 반값 연금을 이번 기회에 한번 연금을 한번 뜯어 확 고치려고 한 건지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법안이나 정부의 어떤 의견들을 쭉 보면 이번 기회에 공무원 연금을 반값 연금 만들고 뭐 부족한 것은 정년 연장이나 뭐 퇴직금으로 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시간이 1000일이 있는데 뭐가 해결됩니까? 그것을 정부가 네,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크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네, 대타협기구는 올해 기준으로 3조 원을 훌쩍 넘는 정부 보조금 부담액을 어떻게 완화하느냐를 놓고 지속적으로 절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오는 28일까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어 국회 공무원 연금개혁특위에서 이를 다시 심의해 오는 5월 2일까지 개혁안을 통과시키려면 일정이 촉박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여권은 급여와 부담의 재설계 등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노조 측은 공무원의 연금 기여율이나 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방식을 제시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예, 사드 도입 논란에 대한 것도 정치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당정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사드 도입을 위한 포석이다 이런 주장도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몇 차례 보도를 통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드 도입을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 유 원내대표는 사드 도입 문제를 다음 달 1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이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당정청이 심각한 갈등을 양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청와대와 친박 핵심 인사들은 유 원내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대다수는 의총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원하지 않는다며 유 원내대표의 주장이 소수 의견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친박계의 움직임은 재계의 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실제로 중국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기업들과 경제부처는 집권 여당에 의해 사드 배치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불만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일부 매체에서 사드 도입이 이미 결정된 거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계일보는 주한미군이 지난해 11월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 후보지에 대한 실사 작업을 벌였고 이 대상 후보지를 평택이 아닌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를 선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각각 평택과 대구에 주한미군 부대에 사드가 배치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하고 미국에는 사드 배치를 용인함으로써 하나씩 주고받는 막교환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두 사안은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막교환 방식으로 한미의 중간의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는 이는 매우 안이한 전략이고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이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인한 첫 번째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어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두 기업은 이른바 MB맨들이 깊이 관여한 곳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원외교를 추진한 공사와 민간 기업들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검찰의 사정 칼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좀 더 명확해진 셈입니다. 권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자원외교 비리 수사 대상의 첫 타깃으로 한국석유공사를 지목했습니다. 어제부터 석유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석유공사와 러시아 캄차카반도 탐사 사업을 진행한 경남기업도 동시에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남기업은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성공 불용자금 33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공 불용자금 제도는 정부가 자원개발 사업에 나서는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뒤 성공하면 원금과 추가금을 받고 실패하면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석유공사는 캄차카반도 사업에 1,000억 원이 넘는 성공 불용자금을 썼지만 사업의 실패에 결국 총 투자금 3,000억 원을 날렸습니다. 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은 2000년대부터 활발한 자원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경남기업의 회장은 MB맨이라고 불린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수사가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자원외교 전반을 겨냥한 수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인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사인스도 수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공사는 4조 원 넘게 투자한 이 사업에서 지난해까지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베스트사 인수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한 메릴린치 사에는 MB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비서관의 아들이 재직하고 있어 유착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사정 칼날이 민간 기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이들 기업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에너지 공기업들도 잇따라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볼리비아 동광개발 사업 관련 비리 의혹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볼리비아 사업을 추진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서 일했던 최측근 인사로 이상득 전 의원과 해외 자원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비리 수사에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밝혔지만 이명박 정권을 겨냥한 행보라는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는 오늘 오후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정문 앞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 부패 주범인 정준양 전 회장의 배후 세력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회원은 영포라인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는 등 이명박 정권을 향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대기업 수사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은 야당 인사들을 끼워 넣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안철수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사회이사로 영입하고 과다한 대접을 해줬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비슷한 시기에 포스코 사회이사로 있으며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전체 일자리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데 청년 실업률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합니다. 회사 가리지 말라는 주변의 조언을 들어본 청년 구직자들이 상당수일 텐데요. 이 말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청년 노동자들의 첫 근속 기간이 19개월이라고 합니다.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일자리를 걱정해야 한다는 뜻이죠. 단순 노무직과 비정규직만 늘어나면서 청년들의 고용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알리는 언론 보도들은 늘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라고 표현합니다. 언론의 과장된 표현은 아닙니다. 실제로 청년 실업률은 해마다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도 청년 실업률은 11.1%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기가 급속히 위축됐던 2010년의 10%보다도 높습니다. 취업을 희망했지만 노동시장의 이유로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45만에 달하고 학원 수강 등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 인구도 53만 명이 넘어 사실상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 계층은 통계보다 많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간의 격차입니다. 고용동향에서 드러난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4.6%의 2배가 넘습니다. 고용시장에서 청년 계층이 더 소외받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숫자보다 중요한 거는 전체 세대의 실업률과 청년 세대에게 집중되는 실업률 사이의 격차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한참 경제위기 2009년 10년 당시에는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의 격차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다가 이게 이제 3배 정도 찍고 이제 4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숫자를 놓고 이게 심각하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점점 더 이제 약간 파국에 가까운 양상으로 이제는 그 경향성이 더 심화되고 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이유는 전체 일자리 총량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행정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전체 일자리 수는 1,640만여 개로 전년에 비해 58만 개가 늘었습니다. 전체 일자리 총량은 꾸준한 증가 추세입니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입니다. 일자리 총량의 증가를 비정규직, 단순 노무직이 주도하면서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는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이 청년들에게 강요됩니다. 고용노동부의 2013년 근로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청년들한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점점 그 산업이 삭제되고 최근 6년 사이에 첫 직장을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청년층의 비율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 과정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럼 청년들의 그 고용의 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근속기간이거든요. 이것 비슷하게 7년 전에 21개월이었는데 지금 19개월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청년 계층의 노동을 사회 전반이 값싼 노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청년 유니온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인턴, 수습 등 과도기 노동을 경험한 청년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8시간으로 법정 정규 노동시간은 8시간을 넘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22.3%에 달합니다.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 평균 85만 9천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제 고용의 총량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고용의 질 그 자체를 바라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위법, 불법, 탈법이 난무하는 노동시장의 기본 질서가 무너져 있는 열정페이의 문제가 그렇고요. 야근을 해도 초과근로수당 지급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권한을 활용해가지고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집중해야 될 문제가 뭐냐. 그렇다고 놓고 당연한 어떤 노동시장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것,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 그를 위해서 어떤 근로감독에 대한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올해 5.18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제 영수회담 자리에서 이 질문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보훈처와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즉답은 피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식의 사실상 기념곡이었는데요. MB정부 이후 기념식에서의 재창이 폐지된 지 올해로 7년째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순환사를 조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4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24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 국립 5.18 묘지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함께 부르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1982년 2월 20일 광주 민주화항쟁 참가자들이 감옥에 수감되고 함부로 항쟁에 대해 말할 수도 없던 서슬퍼런 시기, 광주 망월동 묘지에서 영원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계엄군 총살에 목숨을 잃은 신랑 윤상원과 노동운동가로 광천동 둘불야학에서 활동하다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신부 박기수는 나란히 묘역에 안치돼서야 부부가 됐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두 사람의 영혼을 기리는 노래로 1981년 당시 전남대 학생이었던 김종률 씨 작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사는 시민사회운동가 백기환 시인이 지은 장편시 맨 미나리의 일부를 따서 황석영 작가가 지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화 및 노동운동 세력 사이에서 민중가요로 빠르게 퍼졌고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대표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3년 5.18 기념식이 정부 행사로 승격된 후 2008년까지 매년 기념식 때 재창되면서 님을 위한 행진곡은 공식적인 대표곡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였던 2009년부터 공식 식순에서 제외되더니 2011년부터는 재창이 아예 폐지되고 합창단 기념 공연에서나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가사도 모르는 합창단이 립싱크로 불러 구설수에 오를 만큼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야권은 그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지정곡으로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지난해 5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에 대해 성인 남녀 59.8%는 찬성 입장을, 22.3%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보더라도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1년도 안 돼 말을 바꾸면서 현재로선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제 영수회담 자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을 요청하자 박 대통령은 갈등이 우려된다며 행사에 기념곡이 지정돼 있는 경우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춘식 5.18 유족회 유족회장은 갈등을 없애기 위해 노래를 지정해야 하고 박 대통령이 이야기한 갈등은 보수가 조장한 갈등이라며 3.1절, 개천절, 광복절 모두 기념곡을 제청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모순된다고 반박했습니다. 11년 전 5.18 기념식에서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중에도 불편한 기색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5.18 민주항쟁에서 목숨을 잃어 묘지에서 영혼 결혼식을 했던 고 윤상원 씨를 비롯해 계엄군의 총칼에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을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연 그들을 추모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경상남도가 보편적 무상급식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연 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쓰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경남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다음 달부터 매달 급식비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김현주 PD와 이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도의회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한 수순은 모두 마치게 된 거라고요? 네, 무상급식 중단을 위한 수순이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643억 원을 돌려 지원하겠다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연간 50만 원 내외로 EBS 교재비나 수강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교육복지 카드를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경남도 의원 55명 중에 44명, 그러니까 80%가 찬성했고요. 7명이 반대, 4명이 기권해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경남도의회는 노동당 여영국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숙, 김지수 의원과 무소속 재정훈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새누리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반대한 의원 7명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4명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이 이 사업에 쓰이게 되면서 21만 8,600여 명의 학생들이 4월 1일부터 당장 급식비를 내게 됐습니다. 네, 여야 막론하고 어쨌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는 거죠? 네, 조례안 처리에 앞서서 찬반 토론이 있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숙 의원과 김지수 의원이 조례안 보류를 위한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표를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현숙 의원은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고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표결에 반대했고요. 김지수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 경남도가 시군비를 사용하는 사업을 시군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 결정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찬성 토론에 나선 새누리당 정광식 의원은 서민 자녀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의 교육비 차이가 8배 정도 난다. 이러한 통계청 발표를 근거로 지적했습니다. 네, 일부 의원들은 무상급식 중단의 탓을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쪽으로 돌렸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여당 측 의원이 한 말입니까? 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남도 측의 감사를 거부해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다는 주장을 새누리당 의원이 했습니다. 2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의 급식 문제를 알력 다툼으로 치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자존심 좀 구기겠습니다. 차라리 도청에. 혹시 홍준표 도지사와 같은 급으로 맞짱 뜨니까 즐기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 이 사실이 잘못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무상급식 건은 김부영 의원님 마무리하시고 도청에서 발단된 게 아니고 우리 박종훈 교육감의 감사 거부한 사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 실태를 감사하겠다고 하면서 무상급식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당시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감사원의 감사는 받겠지만 경남도가 도교육청을 감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감사를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이후 홍 지사는 감사 없는 지원은 없다고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박 교육감은 감사는 무상급식을 중단하기 위한 핑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네, 애초에 감사 얘기를 제안한 거는 홍 지사 쪽이었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럼 이제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할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인데요.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의 범위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포함하고 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신하경 의원 등 18명이 국회에 제출했는데 현재 계류 중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주관하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교육감 협의회는 오늘 채택된 결과를 국회와 교육부 등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도의회 표결에 앞서서 박 교육감은 새누리당 경남도당에 학교급식법 개정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표결이 있었던 경남도의회 앞에서 학부모들이 대규모 시위를 했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네, 오후 2시부터 경남도의회가 열렸는데 오후 1시부터 경남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중단에 반발하는 학부모 500여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전부터 도의회 주변에는 학부모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경찰 차벽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차벽이 나타난 것은 지난 2013년 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다뤘던 이후 처음입니다. 시위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급식판을 들고 조례안을 폐기하고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철회하라고 항의했는데요. 도의회 안에서 조례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의회 안으로 들어가려는 학부모들과 경찰들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 소식들도 좀 살펴보죠. 튀니지의 한 박물관에서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피해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관광객 17명과 관광버스 운전기사 1명, 경찰관 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러는 오후 12시 30분쯤, 그러니까 대낮에 국회의사당 인근에 있는 바르도 국립박물관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무함마드 알리 아로이 튀니지 내무장관은
최소 2명 이상의 괴한이 소총과 수류탄 등으로 무장하고 박물관을 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튀니지 경찰이 출동한 후 4시간 만인 5시 30분쯤 종료됐고요. 범인 2명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예, 이번 테러가 IS와 연관돼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요? 네, 내무부 쪽은 테러범들을 이슬람교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나 극단주의를 감시하는 단체 시테가 IS와 연관된 트위터 계정들이 튀니지 박물관 테러를 칭찬했고 튀니지 국민들에게 IS 동참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렇게 AP통신이 전하기도 했는데요.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튀니지 테러의 배후로 IS를 지목하며 튀니지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튀니지의 경우에는 IS 대원의 최대 공급지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튀니지는 지난 2010년 말에 제스민 혁명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아랍의 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민주주의의 발전이 오히려 IS 대원들이 공개적으로 대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다고 뉴욕타임즈가 이미 지난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에 따르면 약 3,000명의 튀니지인들이 IS에 가담하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로 떠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2,500명, 요르단이 2,000명 정도로 튀니지 대원 수를 뒤쫓고 있습니다. 예,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상 기대를 높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네, 연준은 현지 시각으로 18일 금리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성명서를 배포했는데요. 의원 10명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 성명서에 금리 인상 기대를 높이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전에 연준이 낸 성명서에는 페이션트, 즉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문구가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다는 문구로 바뀐 이후에 인내심이라는 단어는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성명서에는 이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대신 기준금리를 4월 회의에서 인상하지는 않겠다고 적혀 있고요.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중기적으로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때 금리를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빠르면 6월쯤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름이 뭐랬더라? 마당에서 작업실로 들어왔는데 평소에 자주 뵙는 이웃 선배가 기껏 알려주신 꽃나무 이름을 그새 잊어버렸습니다. 꽃 피었다고 해서 가보았더니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제 집에 있는 나무에 꽃 핀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생강나무에 노랗게 피는 꽃보다 며칠 늦지만 꽤 일찍 피는 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여느 봄처럼 바깥 구경도 못하고 지냅니다. 서둘러야 할 밑그림이 있어서 겨우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봄이 사람 하나 기다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일에 쫓겨 사는 사람만 불쌍해졌습니다. (3월 19일) 뉴스K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